광주는 가을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는 과일 냄새가 옅게 섞여 있었고 예곽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감나무들은 서서히 붉어지는 열매를 안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한소연은 버스에서 내려 작은 배낭을 고쳐맨 뒤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 공동체 보호센터의 푯말 앞에 섰다. 하얗게 바랜 철제 글자 옆으로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을 덮고 있었다. 이곳에서 3달, 그녀는 실습생으로 머물며 현장의 호흡을 배울 예정이었다. 사무실 문을 열자 따뜻한 보리차 냄새가 먼저 코끝을 건드렸다. 박동현 센터장은 손때 묻은 매트를 닦고 있다가 소연을 보고 일어섰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요. 여긴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지 말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눈을 많이 사용할 것. 눈을 많이 사용할 것. 소연은 낯선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이해하게 되었다. 소개받은 첫 대상자. 김미숙은 말을 하지 못했다. 말이 막힌 사람 옆에선 눈으로 안부를 묻고 손으로 마음을 전해야 했다. 식당과 휴게실, 작은 작업장을 둘러본 뒤 박동현은 마당 끝에 그림자를 가리켰다. 감나무 아래 낮은 벤치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마른 손등, 묶은 머리,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김미숙이었다. 그 옆에는 팔뚝이 굵고 얼굴에 아직 소년기가 남아있는 젊은 남자가 쪼그려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다. 김지훈, 미숙의 아들이자 법적 보호 대상, 발달장애 2급. 미숙 씨. 박동현이 한 발짝 떨어져 손짓으로 인사하자 여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도 따라 허리를 숙였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내리며 낯선 이를 훑어보고는 금세 다시 흙으로 손가락을 묻었다.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어 있었지만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무언가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촉감.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소연은 숙소로 배정된 다다미방 같은 작은 방에 배낭을 내려놓았다. 창을 열자 감나무 가지가 들이밀듯이 가까웠다. 초록과 붉은색이 엇갈린 열매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나무의 아래 조금 전에 여자가 다시 떠올랐다. 눈길은 낮고 오래 머물렀고 움직임은 적었지만 마치 그 자리가 재단이라도 되는 듯한 수에 가 있었다. 첫 업무는 기록 정리였다. 사무실 구석 캐비닛에서 오래된 파일을 연 채 소연은 입주 대상자들의 기본 정보를 카드에 옮겨 적었다. 종이들이 빳빳하지도 아주 낡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였다. 몇 번째 서랍을 닫으려던 순간 위칸에 끼워져 있던 폴더 한 장이 무심코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소연은 허리를 굽혀 집어들었다. 종이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스르륵 튀어나왔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있었다. 비좁은 마당의 한켠, 겨울로 보이는 계절. 앞줄에 작은 소년이 서 있고 소년은 빨간 니트 스웨터를 입은 채 작은 기차 장난감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있었다. 눈이 크고 웃음이 활짝이었다. 뒤에선 여자가 소년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반쯤 사진 밖으로 잘려 보이지 않았지만 묶은 머리와 가늘게 굽은 어깨는 방금 전 감나무 아래의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사진의 하단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다. 미완의 글자처럼 보였다. 그건 박동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소연이 놀라 뒤돌았다.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표정을 다잡고 얌전히 손을 내밀었다. 오래된 자료예요. 이젠 파일 속에만 남아있죠. 그는 덤덤하게 사진을 파일 안쪽으로 밀어넣고는 서랍을 조심스레 닫았다. 잠금을 돌리는 손끝이 아주 잠깐 굳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된장국과 잡곡밥 냄새가 퍼졌다. 입주자들이 둘씩 셋씩 자리를 잡았고 봉사자들이 음식 접시를 놓고 다녔다. 김미숙은 늘 그렇듯 가장자리에 앉아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 나누었다. 지우는 식판 앞에 앉아 김을 밥 위에 곱게 올리더니 젓가락 끝으로 밥을 모았다. 그 동작은 몇 번의 연습 끝에 겨우 익힌 듯한 불안정함과 익숙해지기 위해 들인 시간의 흔적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식사 내내 김미숙의 시선은 감나무를 향해 있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방향만은 어쩌지 못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서 있는지 혹은 무언가가 묻혀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오후엔 생활훈련 프로그램에 참관했다.
수세미 뜨기, 재봉틀 재단, 간단한 제과. 지우는 칼질 시간에 긴장했는지 손을 떨었다. 소연이 옆에서 손잡이를 고정해주자 지우는 그녀를 슬쩍 올려다보았다. 누나. 이름. 뭐예요? 어눌했지만 또렷했다. 소연.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지우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칼날을 피해 당근을 밀어냈다. 해가 넘어가고 마당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퇴근 전 소연은 다시 한번 감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무 밑에는 바람에 떨어진 잎과 잘 익은 감 몇 개가 흙 위에 닿아 있었다. 누군가 정성스레 쓸어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엔 평평한 돌이 하나 놓여 있었고 돌에는 모서리가 다른 금이 길게 갔다. 소연은 무릎을 굽혀 손으로 흙을 집어들었다. 매끈하고 차가웠다. 아주 오랫동안 무언가를 덮고 있었던 흙의 촉감. 그녀는 손바닥을 털고 일어나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로 김미숙의 그림자가 보였다. 여자는 창틀에 손을 얹고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과 눈이 멀리서 잠깐 마주쳤다. 김미숙은 놀라지도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저었다. 하지 말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던 다짐이 새어나온 것인지 소연은 분간하지 못했다. 저녁, 봉사자 회의에서 생활지도사는 짧게 당부했다. 여긴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의 과거를 파헤치는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의 발걸음을 안정시키는 일이지 어제의 발자국을 헤집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옳다고 믿으려 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낮에 본 사진이 자꾸 떠올랐다. 빨간 스웨터, 작은 기차, 미완의 이름, 파일을 닫던 센터장의 굳은 손끝, 감나무를 바라보던 여자, 흙을 어루만지던 소년. 여기서 어제는 아직도 누군가의 오늘처럼 박동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소연은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적었다. 눈으로 묻고 손으로 답하는 곳,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가장 많은 집, 감나무 아래 오래 머무는 시선, 사진 속 가이.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은 어디에 남아있을까? 창밖에서 감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묵직하고 부드러운 그러나 분명한 소리였다. 소연은 불을 끄고 어둠에 귀를 기울였다. 어딘가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래 참고 버틴 숨, 내내 붙잡아야 했던 한 호흡. 그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선 소리 없는 것들이 오래 남는다. 그래서 더 선명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말이 된다. 그런 예감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부러 조금 일찍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감나무 아래 평평한 돌은 그대로였지만 그 주변이 유난히 깨끗했다. 누군가 새벽에 정리한 흔적. 식당으로 들어서자 김미숙이 김치를 다듬다 손을 잠시 멈추고 소연을 바라봤다. 여자는 앞치마 끈을 매만지더니 냅킨을 끄적여 소연 쪽으로 밀었다. 짧은 글씨. 감은 말랑해지면 떨어져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이 감에 대한 설명인지 아니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지 혹은 무언가의 한계에 대한 은유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문장을 포개 든 마음에 접어넣었다. 말랑해지면 떨어진다. 단단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붙잡던 것들이 손을 놓는 순간 무언가가 땅으로 온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그날 오후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던 소연은 고의가 아니게 다시 그 캐비닛을 열게 되었다. 파일과 파일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려 나왔다. 누렇게 변한 봉투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사진이라고 써 있었다. 봉투를 뒤집는 순간 두 번째 사진이 툭 떨어졌다. 이번엔 아이만 찍힌 사진이었다. 빨간 스웨터의 아이가 감나무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웃고 있었다. 아이의 손에 들린 장난감 기차의 옆면에는 작은 글자가 긁혀 있었다. MG. 금속 위에 서툰 손으로 새긴 흔적. 소연은 그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어 캐비닛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서랍을 닫았다. 잠금 장치를 돌리며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직 아니다. 아직은 눈으로 묻고 손으로 듣는 시간이다. 이름은 언젠가 반드시 불러야 하겠지만 불러야 할 때가 있다. 해가 질 무렵
마당은 붉은 빛으로 다시 채색되었다. 감나무 아래 김미숙이 앉아 있었다. 지우는 나무 주위를 천천히 원을 그리며 걸었다. 소연은 멀찍이 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오늘도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말랑해지고 있었다. 낮부터 비가 내렸다. 광주의 가을비는 소리 없이 길게 내리는 법이었다. 보호센터의 마당은 감잎이 젖어 눅눅했고 가지 끝의 열매들은 더 붉어져 있었다. 한소연은 식당 창문 옆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은 김지훈을 보았다. 그는 손바닥으로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얼굴은 비에 젖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라 식당 안은 분주했지만 지훈 쪽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나가 우산을 들고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지훈은 나무 뿌리 옆에 흙을 살짝 파내고 있었다. 흙 속에는 작고 매끈한 자갈이 섞여 있었고 몇 번 손가락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지훈 씨, 비 맞아요. 소연이 우산을 기울였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웃음 비슷한 표정이 스쳤다. 형, 여기 있어요. 소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형. 지훈은 대답 대신 흙을 덮었다.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평평하게 만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났다. 그의 바지자락과 손등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점심시간, 소연은 미숙과 지훈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지훈은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다.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몇 번 귀를 기울이자 알아들을 수 있었다. 형은 안 돌아와. 엄마가 형을 감나무 밑에. 그 순간 미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등이 굳게 힘을 줬다. 그녀는 지훈의 손목을 살짝 잡아 끌더니 밥을 먹으라고 눈짓했다. 지훈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소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책상 너머에서 박동현 센터장이 무심한 듯 말했다. 지훈이는 가끔 말이 앞뒤 없이 나와요. 듣는 사람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흘려들어도 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점점 무거워졌다. 앞뒤 없는 말이라면 왜 미숙이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잡아 막았을까? 저녁 무렵 센터에 방문객이 왔다. 봉사자 중 한 명이 데려온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오랜만에 들른다고 했다. 식당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중 그 아주머니가 감나무를 보고 중얼거렸다. 아직도 있네. 옛날에도 저 나무 밑에서 애들이 잘 놀았는데. 소연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옛날에도 이 나무 있었어요? 그러며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15해 됐을 거예요. 그때는 여기 마당이 흙바닥이었는데 하루는 비 오는 날에 그 집 아들이 안 보인다고 난리가 났었죠. 빨간 옷 입은 애였는데. 미숙이 차를 따르다 멈췄다. 그 순간 공기마저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아주머니는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이어갔다. 결국 못 찾았어요. 경찰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엔 다들 강으로 빠진 줄 알았죠. 그 말에 소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사진 속 빨간 스웨터 소년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훈이 낮에 했던 말, 감나무 밑에라는 단어가 다시 울렸다. 밤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다. 숙소 창밖으로 젖은 마당이 보였다. 감나무 아래 흙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짙게 보였다. 낮에 지훈이 파고 덮었던 자리였다. 소연은 노트를 꺼내 적었다. 빨간 옷, 비 오는 날, 감나무 밑 실종, 미숙의 손짓, 지훈의 속삭임, 연결되는 단어들. 문득 낮에 미숙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의 눈은 경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알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의 무거운 시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부러 식사 후 마당에 남았다. 지훈은 이미 나무 근처에 있었고 미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연이 다가가자 지훈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나, 형 있죠? 여기, 형. 그 순간 미숙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더니 소연을 바라봤다. 눈빛이 단호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소연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나무 뿌리 속에 오래 묻힌 무언가가 서서히 흙 밖으로 드러나려는 순간처럼.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반드시. 가을비가 그친 뒤 광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보호센터 앞마당은 전날 내린 비에 흙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감나무 잎 사이로 가을 햇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한소연의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흐렸다. 김지훈이 무심코 흘린 말,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가 남긴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얽히고 있었다. 그날 오후 소연은 서류 정리를 하다 오래된 신문 뭉치를 발견했다. 노란빛이 감도는 종이 사이에서 광주외곽 보호시설 아동 실종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날짜는 2008년 9월 14일.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김민재, 당시 9세.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습은 빨간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는 설명과 장난감 기차를 들고 있었다는 문장까지 있었다. 사진 속 아이와 신문 속 아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소연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실종 보도는 단 한 건뿐이었고 후속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사건이 하루 만에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소연은 파일처를 넘기며 입수 기록을 찾아냈다. 2008년 여름, 김미숙은 두 아이와 함께 센터에 들어왔다. 하나는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김지훈, 그리고 다른 한 아이가 김민재였다. 기록에는 단순히 보호 필요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 후 몇 달 뒤,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다. 사유란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았다. 지훈만이 계속 남아있었고 미숙은 지금까지 15년째 센터를 떠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소연은 박동현 센터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센터에 예전에 아이가 실종된 적이 있었나요? 박동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때 경찰도 왔고 다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아마 강으로 갔을 거라고 했죠.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함 속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처럼.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숙소 창문을 열면 감나무가 보였다. 달빛 아래 나무 아래쪽의 흙이 다른 곳보다 약간 어두워 보였다. 바람의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손처럼 보였다. 다음 날 소연은 센터 외부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명단을 살펴보다가 한 이름에 눈길이 멈췄다. 나경자. 주소를 확인하니 센터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였다. 휴일을 이용해 소연은 나경자를 찾아갔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소연의 질문에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민재, 그 아이 기억나죠? 착하고 말 잘 듣는 애였어요. 지훈이하고도 잘 지냈고요. 근데 그날이었어요. 비가 엄청 오던 날. 경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억을 더듬었다. 지훈이가 혼자 뛰어오더니 울고 있었어요. 옷이 다 젖어서. 그 뒤로 미숙 씨가 바로 집 문을 닫았고 그날 저녁에 민재가 안 보인다고 난리가 났죠. 경찰이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들 강에 빠진 줄 알았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이후로 미숙 씨는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죠. 말을 못하니까. 근데 눈빛이 참, 뭐랄까,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냥 버티는 눈빛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연은 낮에 미숙과 마주쳤던 눈을 떠올렸다. 그 눈빛은 정말로 버티는 눈빛이었다.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끝까지 숨겨야 한다는 결심이 담긴. 센터로 돌아오는 길, 소연의 머릿속에는 민재, 지훈, 그리고 감나무가 겹쳐졌다. 강으로 갔다던 추측, 그러나 발견되지 않은 시신, 그리고 나무 밑에서 흙을 만지던 지훈의 손. 그날 밤
빗방울이 다시 창을 두드렸다. 소연은 노트를 펼쳐 적었다. 2008년 9월 14일, 비빨간 스웨터, 기차 장난감, 김민재, 9세, 실종, 후속 없음, 지훈, 울고 돌아옴, 미숙, 침묵, 감나무. 그리고 마지막 줄에 단호하게 썼다. 이건 강이 아니라 나무 아래에 있다. 다음 날 아침, 한소연은 일부러 식당 당번을 자원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김미숙과 더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식당 한쪽 구석에서 김치를 자르고 있는 미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소연이 다가가 옆자리에 앉아 물을 썰기 시작하자 미숙이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미숙 씨, 감나무 참 오래됐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칼질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손목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소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소연은 지훈과 함께 마당 청소를 맡았다. 빗물에 젖은 감잎과 가지를 치우던 중 지훈이 나무 밑에서 멈췄다. 그는 흙 위를 발로 살짝 밟으며 중얼거렸다. 형, 여기에. 형이 여기 있다고? 소연이 물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고 갑자기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고개를 세게 저었다. 그 순간 식당 창문 쪽에서 미숙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창문 뒤에 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소연은 다시 나경자를 찾아갔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혹시 민재가 사라진 날 감나무 근처에서 본 게 있으세요?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빗속에서 지훈이가 감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뭐가 묻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가까이 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자리 얘기를 안 했어요. 묘하게 다들 피했어요. 소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센터로 돌아왔다. 이제 퍼즐 조각은 거에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도 확신도 없었다. 그저 말로만 이어진 조각들.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감나무는 더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속에 소연은 빨간 스웨터를 입은 아이가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장난감 기차를 가슴에 안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 다음 날 센터장 박동현에게 외출 허가를 받고 소연은 시청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오래된 경찰 보고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실종 사건 기록에는 사망 추정, 시신 미발견이라는 문장이 있었고 목격자 진술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목격 장소, 보호센터 마당, 감나무 근처. 그날 저녁, 소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미숙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재, 그 아이 이름이죠? 빨간 스웨터 입었던. 미숙의 손이 굳었다. 칼끝이 도마 위에서 멈췄고 그녀의 눈이 천천히 소연을 향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소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듯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소연은 노트를 펼쳤다. 민재, 2008년, 감나무, 마지막 목격, 미숙과 지훈, 말하지 않는 진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누군가는 이 진실을 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 아래의 시간은 영원히 멈춘다. 밤새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찬 공기에 한소연은 여러 번 몸을 뒤척였다. 새벽녘이 되자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창문을 열어보니 김지훈이 이른 시간부터 감나무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날 오전, 지훈은 체온이 높았다. 감기에 걸린 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기운도 없어 보였다. 미숙은 그를 방에 눕히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었다. 소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과 약을 가져다주며 옆에 앉았다. 지훈은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형, 미안해. 그냥 장난이었는데. 소연은 숨을 죽였다. 형이
안 일어나서 엄마가 감나무 밑에. 그 목소리는 낮고 끊어졌지만 단어들은 분명했다. 소연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묻기도 전에 미숙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곧바로 소연에게 향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이 얘기 여기서 끝내라. 오후 내내 미숙은 지훈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지훈을 지키려는 듯, 또는 지훈이 또 무언가를 말할까 봐 두려운 듯. 소연은 혼자 식당 창가에 앉아 비어있는 마당을 바라봤다. 민재의 실종, 감나무, 지훈의 속삭임.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속 중심은 여전히 미숙의 침묵이었다. 다음 날, 지훈의 열은 조금 내렸다. 그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저녁이 되자 갑자기 소연을 찾았다. 누나, 형이랑 나 감 주웠어요. 형이 웃었어요. 언제? 소연이 물었다. 비 왔던 날 형이 미끄러졌어요. 머리. 지훈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머리 뒤를 만졌다. 눈빛은 멀리, 아주 멀리 과거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미숙이 다가와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소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번엔 그 표정 속에 애원에 가까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이 미숙과 지훈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사실은 이미 여기에 있다. 단지 말해지지 않았을 뿐. 그러나 진실을 묻어둔다면 그건 또 다른 사라짐이다. 창밖에서 감 하나가 떨어졌다. 땅에 닿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소연은 그 소리를 오래, 아주 오래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센터 안은 고요해졌다. 복도의 불은 모두 꺼졌고 창밖에는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한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마당 끝 감나무가 어둠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오늘은 달빛이 밝아 나무 아래의 그림자가 뚜렷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과 작은 모종삽을 가방에 넣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숙소 문을 나서자 먼 곳에서 파도처럼 귀뚜라미 소리가 밀려왔다. 감나무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훈이 말하던 목소리, 신문 속 빨간 스웨터, 나경자의 증언이 모두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나무 밑에 이르러 무릎을 꿇었다.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표면 아래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삽이 흙을 파고들 때마다 오래 묻힌 냄새가 은근하게 올라왔다.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파내려갔다.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양철 상자가 드러났다. 녹이 슬고 군데군데 흙이 굳어 붙어 있었다. 소연은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작은 장난감 기차가 있었다. 먼지와 흙에 절어 있었지만 옆면에 새겨진 MJ 글자가 여전히 보였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기차 옆에는 접힌 종이가 있었다. 습기와 시간에 발에 글씨가 번졌지만 몇 줄은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엄마, 지훈이는 잘못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글씨는 아이의 서툰 필체였다. 상자 밑에는 빨간색 천 조각이 함께 들어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니트 스웨터의 일부였다. 소연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상자를 바라봤다. 이 작은 물건들이 15년간 묻혀있던 무게가 지금 그녀의 손 위로 그대로 전해졌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미숙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소연이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아본 듯했다. 표정은 무너질 듯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다가와 상자를 바라봤다. 눈물이 한 줄, 두 줄 흘러내렸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지만 두 손으로 그만이라는 제스처를 했다. 그러나 그 손짓 속에는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제 알았으니 제발 조심하라. 소연은 상자를 다시 덮고 흙을 원래대로 덮었다. 손에 묻은 흙이 차갑게 식어갔다. 숙소로 돌아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꺼낼 것인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다. 진실은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그날 밤 노트에 적었다. 감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파냈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묻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묻혀있지 않다. 다음 날 아침 한소연이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김미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김치를 다듬는 모습이었지만 얼굴빛은 전날보다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미숙이 소연을 손짓으로 불렀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다. 표지가 닳아 모서리가 해지고 종이에는 오래된 얼룩이 있었다. 소연이 노트를 열자 빽빽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문장들은 더 조심스럽고 불안하게 흘러갔다. 내용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다. 민재와 지훈이 감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민재가 땅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 뒤쪽이 젖어 있었고 지훈이 옆에서 울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손글씨가 더 떨려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건 장난이었고 실수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지훈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민재를 감나무 아래에 눕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건 살아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죽은 아이를 지운 것이다. 소연은 책을 덮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숙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천천히 사인을 그렸다. 이제 말해야 할까?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결정은 미숙 씨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받아 품에 안았다. 그날 오후 소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다. 진실은 이제 명확했다. 하지만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낼 때 미숙과 지훈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두려웠다. 저녁 무렵 미숙은 지훈과 함께 마당에 나갔다. 해가 지고 붉은 빛이 감나무에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소연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숙은 지훈의 손을 잡고 나무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열매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소연은 느꼈다. 미숙은 이제 결심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소연은 노트에 적었다. 오늘 그녀는 나에게 과거를 건넸다. 그리고 묻는다. 말해야 할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주인의 입에서 나와야만 하니까. 이틀 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속에는 초가을의 서늘함이 감돌았다. 아침 식사 후 김미숙은 조용히 한소연에게 다가와 손짓으로 외출을 함께 하자고 했다. 목적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소연은 묵묵히 따라 나섰다. 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강이 있었다. 물살은 완만했고 강둑에는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미숙은 그 강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여기라고 가리켰다. 소연은 그 뜻을 곧 이해했다. 15년 전 사람들은 민재가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잠시 후 미숙은 강에서 조금 떨어진 다리 위로 소연을 데리고 갔다. 거기서 그녀는 가만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친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일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소연은 그 글씨를 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다. 센터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마당에서 감을 줍고 있었다. 미숙은 아들의 곁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를 꼭 끌어안았다. 지훈은 놀란 듯했지만 곧 미숙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 몇 벌과 노트를 넣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내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비쳤다. 밤이 깊어지자 소연은 창밖 감나무를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열매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내일이면 이 나무 아래 묻힌 시간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진실은 이제 곧 발을 내딛는다. 무너질 수도, 풀려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한소영과 김미숙은 센터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와 사람들, 가을비드로 물든 나무들이 평온해 보였지만 미숙의 두 손은 가방끈을 꼭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원창구의 직원이 미숙의 사정을 듣고 조사실로 안내했다. 조사관이 자리에 앉아 차분히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미숙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조사관 앞에 밀었다. 소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15년 전 실종된 아동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사관이 노트를 읽어 내려가면서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녹음기를 켜고 미숙의 수화와 글씨를 통해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과 펜 끝에서 15년간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왔다. 비 오는 날의 사고, 지훈의 울음, 그리고 감나무 아래 묻었던 순간.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팀원들에게 무전을 보냈다. 광주 외곽보호센터, 마당 감나무 아래 수색 준비하세요. 그날 오후, 경찰차와 포크레인이 센터에 도착했다. 입주자들과 봉사자들이 멀찍이 서 지켜보는 가운데 감나무 아래의 흙이 파헤쳐졌다. 땅 속에서 작은 뼈와 낡은 옷 조각이 드러났다. 빨간 니트의 일부였다. 옆에는 양철 상자와 장난감 기차가 있었다. 현장은 정적에 잠겼다. 지훈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다가 천천히 소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형이 집에 왔어요. 소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형이 이제 집에 왔어. 경찰은 수습한 유고를 검시관에게 인계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김민재로 확인했다. 사건은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로 접수되었다. 미숙은 조사 후 귀가했지만 곧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날이 올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센터 마당 한켠에 작은 제단이 차려졌다. 민재의 사진이 올려지고 하얀 국화꽃이 놓였다. 미숙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고개 숙였다. 지훈은 엄마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미안해. 소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바람이 제단 위 꽃잎을 흔들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소연은 노트에 썼다. 진실이 드러난 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안도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1년이 흘렀다. 광주의 가을은 여전히 붉고 황금빛이었지만 보호센터의 마당은 예전과는 달랐다. 감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김민재, 1999-2008, 여기서 쉬다 라는 글귀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소연은 실습을 마친 지 오래였지만 이날만큼은 다시 센터를 찾았다. 마당에 들어서자 지훈이 먼저 달려왔다. 그는 예전보다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누나, 나 빵 굽는 거 배워. 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있었다. 식당 안에서는 김미숙이 반죽을 빚고 있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만 있던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소연을 보자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는 여전히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점심 후 세 사람은 함께 감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나무는 올해도 붉은 감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미숙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비석 옆에 놓았다. 그 안에는 새 장난감 기차가 들어있었다. 형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햇빛이 비석과 상자 위로 내려앉았다. 소연은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이제 이 자리에는 숨겨진 비밀 대신 누군가를 기억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미숙에게 물었다. 지금은 후회하세요?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수화로 천천히 말했다. 후회보다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내가 잘못했지만 더 늦기 전에 민재를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소연은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사람은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용서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해가 지기 전 소연은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봤다. 지우는 빵을 굽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고 미숙은 그 뒤를 따라갔다. 감나무 아래 바람에 떨어진 감 하나가 땅에 구르며 멈췄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썼다. 어떤 이름은 오래 묻혀 있어도 불릴 순간이 온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